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어제의 부로 저는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 결국 계엄과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가 총출동해서 지원하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태극기 부대에서도 자유로운,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다. 이 얘기를 볼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의 사전투표로 국민 10명 가운데 한 대략 3명 정도는 이미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죠.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아직 단일화의 끈을 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이제는 결단할 때 김문수의 힘을 모아달라. 이게 마치 유권자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준석 후보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양쪽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지금이라도 단일화가 되면 그래도 플러스 되니까 단일화 자체에 단 한 표라도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단일화의 결과가 됐을 때도 좋고, 그리고 설령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다시 또 선거 운동의 역할을 하거든요. 예. 과거에 이회창 총재가 갑자기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이명박 후보가 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메모도 남기고 문전박대 당하고 이런 게 생중계됐었어요. 그때 예. 당시에 그래도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표를 많이는 안 뺏겼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깜깜이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추이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골든 크로스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의 연장선상에선 맥락상 그럼 단일화 때문에 이길 수 있겠네라는 게 논리일관하니까 자신의 거의 다 왔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랑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단일화가 돼도 좋고 안 되더라도 단일화가 필요합니다라는 게 결국은 보수의 결집, 전략적 투표, 그리고 투표율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구애는 최대한 정중하게 한다면 끝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 변호사께서 썼던 표현 중에 그 해당 표현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순화를 좀 하겠습니다. 성추인 부장님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실 저희 김진 앵커가 만났던 저희 채널의 국회의사담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도 이른바 준찍명, 그러니까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오늘부터 강조하는 이유도 글쎄요. 조금 분위기가 좀 김문수 후보로서도 절박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찍든 지금 김문수를 찍든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의 명분은 우리가 여론조사가 한참 나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자 대결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뭔가 지금 사실 단일화라는 세 글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야죠. 가장 첫 번째 명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스로 걸어가라는 탈당이 아니라 출당 내지 제명 조치를 하면서 완벽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근데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했죠. 최근에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강훈 씨의 입을 통해서 그 근처를 통해서 뭔가 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합칠 수 없는 그런 명분들이 되는 거죠. 뭐 정말 이준석 후보의 사퇴, 그걸 통한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을 원했다면 이준석 후보가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황교안 전 후보 이런 사람들과의 완벽한 절연, 극우 세력과의 절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단일화 끝까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해달라 하는 것들이 저는 이준석 후보가 느낄 때는 매우 불쾌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35% 가까이 이미 투표를 했는데 일단 그럼에도 한 표, 두 표가 아쉬운 김문수 후보로서는 좀 더 절실함을 갖고 이준석 후보에게 구애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일단 본인이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나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얼씬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선을 확실히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까지나 당론은 헌법 정신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가 흔들릴 정도면 저는 그 뿌리는 뽑아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민주당의 일극체제 정당하고 다릅니다.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리두기 뭔가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공방이 뭐가 있었냐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윤상현 의원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일단 윤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아직 뭐 공동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 당의 정체성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건 당시 국민의힘 당 사람들에게 공론화가 됐던 건데 이걸 뒤흔드는 자기 부정이다.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기다라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당의 정체성은 계엄 옹호가 아니라 불법 계엄 저지다. 선거 전날까지도 이런 공방이 이어지네요. 저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깊이 생각을 했는지가 일단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로지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보면 그 탄핵에 반대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성이라고 평가받는 지지층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기독통일당인가요? 구주화 후보도 사퇴를 했고 황교안 후보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중도층으로 나아가야 되는 득표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예. 차원에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 시점에 저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탄핵 반대 찬성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시점이라서 저 반대를 무효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또는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저렇게 언급함으로써 뭔가 다른 지지층에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비대위원장이 고민 끝에 한 저 부분과 관련돼서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윤상현 의원은 인정해 주는 게 어떨까. 물론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당의 방향과 정책성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지만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이제 선거도 내일이면 선거인데 오늘 저렇게 글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저렇게 반박을 할 것인가? 약간 의아한 생각은 근데 듭니다. 이제 뭐 선거 전략도 전략인데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거 뭐 명문화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 끝나고도 좀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윤 전 대통령 거리를 두겠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지원 유세를 하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빨리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리를 확실히 두고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고 했는데 윤상현 의원 사실 공동선대위원장 임명됐을 때도 말들이 많았고 근데 거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과연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윤기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거의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린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미약 하나마 당을 위해서 조금 옳은 목소리 내고 중도층이라도 좀 안아보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좀 선배라는 분들이 예.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분 다 사실 첫 번째로는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셨고 또 두 번째로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화가 나더라도 이미 본인은 저런 입장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하루만이라도 참고 대선 끝난 다음에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당을 위해서 좀 잘해보자라고 한 발언이 결국에는 당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생각, 이 사람의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 이낙연 전 총리,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여러 가지 선거를 돕고 있는데 오늘 저희 채널의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엄은 2시간 33분 만에 해제 결의가 됐고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씨와 그 관련자들, 관련된 부하들 모두 잘려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내란은 정리 중이라요. 예. 그런데 독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점을 놓고 본다면 네. 독재가 더 두려운 일일 수도 있다. 내란은 정리 중이고 독재는 진행 중이다.
구 변호사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도 배우고 정치 이론에서도 저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요. 스티븐 레비츠키의 책에 보면은 저 예. 내용이 있거든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잘못이고 예. 그리고 그걸 핑계로 해서 더 반헌법적인 반작용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자유의 나라에서도 대공황이라는 위계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려 4선을 했거든요. 미국은 그래도 나중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재선까지밖에 못하는 걸로 자유를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폭정, 세금, 경제 위기 이런 걸 볼모로 해가지고 그냥 그걸 명분으로 밀고 들어온 세력이 독재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서 배우고 정치 이론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다. 지금 계엄에 대해서 탓하는 거,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거, 거기에 수긍하고 새로운 질서를 꾀해야 될 때 그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위험을 걸고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정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삼권을 분립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이 되고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는 반작용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한 위기다. 저는 시스템이 유지된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것이 헌법이 이제 그리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도 막 바꾸고 있잖아요. 이거는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룰 오브 로.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룰 바이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도구로 만들고 있거든요.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든 일에 70년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춘 부의장이 뭐 예. 다른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게 왜냐하면 이제 구 변호사 말과 이낙연 전 총리의 말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라는 뭐 단죄가 있다면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독재는 그러니까 아까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취임식 다음 날 뭔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방탄 입법도 추진한다는 걸 검토하는 게 그걸 결국 독재 아니냐 이런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어떤 의미로 독재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괴물 독재 출연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일단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 당연히 입법부의 다수를 점한것없이 행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양쪽을 그 다수당으로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사법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대법관을 늘리고 증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함이다. 저는 제가 이 이슈가 불거진 다음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대법관의 증원을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발표한 것은 2010년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당시 대법관을 2배, 24명으로 증원해야 된다. 그리고 비법관 출신도 판사로서 그 대법관에 임명해야 된다는 등등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한나라당이 먼저 내놨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관 증언을 비롯한 다양한 안들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말 이것을 다 장악하고 독재로 가려고 한다? 저는 이것은 이런 그 공포 마케팅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바로 투표나 각종 행위로서 그 독재자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한다. 주권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는 그럴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